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석유 전쟁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국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군사 공격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과 전투기, 특수부대가 동원됐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21세기에 미국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체포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진짜 목적이 석유라고 분석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제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미국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항구시설, 군사기지, 정유시설이 폭격당했습니다. 동시에 미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의 관저를 습격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체포되어 미 해군 함정으로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되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 이 작전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가 카리브해에 배치됐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면 웬만한 나라 공군력보다 강력합니다. 전투기 75대가 실려있고 수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12월에는 미군 병력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카리브해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12월 16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 이 조치는 더 확대될 것이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12월 29일에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즉시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마두로가 거부하자 1월 3일 새벽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90기가 발사됐습니다. 한 기에 20억 원 정도 하니까 1,800억 원어치 미사일을 쏜 겁니다. 특수부대 모선도 동원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주요 군사시설이 무력화됐고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은 전 병력을 완전작전 태세에 돌입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20만 명의 군인과 민병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침략 행위다. 미국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며 우리의 석유와 광물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밀매범 중 한 명이며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마두로에 대한 체포 현상금을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고위층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운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으로 밀수입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마약 단속국은 지금까지 30톤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득력 부족한 명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명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마약 생산국이 아닙니다. 코카인은 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 생산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냥 통과하는 경로일 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추산에 따르면 과테말라를 통해 1년에 1,400톤의 코카인이 이동하는데 베네수엘라는 200만에서 250만 톤 정도다. 왜 베네수엘라만 공격하나? 둘째, 펜타닐은 베네수엘라와 무관합니다. 펜타닐은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 문제입니다. 하지만 펜타닐은 전적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됩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 국가 지도부를 마약 조직으로 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정부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마약왕으로 규정하고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것은 석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2월 16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우리에게서 훔쳐간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모두 미국에 반환할 때까지 조치는 지속될 것이다. JD 벤스 부통령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도난당한 석유는 반환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흘려보낼 것이며 이전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판매할 것이다. 타임즈는 이를 식민주의적 자세라고 규정하며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 제국을 펼치는 첫걸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베네수엘라 외교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약탈 행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3,030억 배럴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2,970억 배럴보다 많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8%를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노코 벨트라는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대형 석유 회사들이 유전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최대 해외 석유 공급국이었습니다. 미국 원유 수입의 약 5분의 1이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자였고 강한 반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라며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2007년 차베스는 오리노코 벨트의 외국계 석유 자산을 전면 몰수했습니다.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회사들이 투자한 수십억 달러어치 자산이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분노했고 국제중재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국제중재법원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들에게 52억 달러 약 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차베스가 죽고 2013년에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두로 정권 하에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고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석유 생산도 급감했습니다. 한때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지금은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기술자들이 떠나고 투자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았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서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버텼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입니다. 첫째, 석유 공급이 늘어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원유 수입이 안정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류라는 특수한 종류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 시설들이 이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러시아산 중진류는 제재로 막혔고 그 빈자리를 베네수엘라 석유가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미국 국민들이 싼 값에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빼앗긴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아예 유전을 다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러시아도 군사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방 먹이는 셈입니다. 특히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다시 나오면 글로벌 석유 시장이 재편됩니다. 오펙의 힘이 약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가격을 조절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석유 수입국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산유국들은 손해를 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석유 가격이 모든 물가의 기본이거든요. 운송비, 난방비, 전기료가 다 석유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기업들에게 유리합니다. 석유화학, 운송, 제조업 등 석유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전쟁 비용. 물론 미국도 비용을 치릅니다. 군사작전 비용이 엄청납니다. 항공모함 운용, 미사일 발사, 병력 투입에 수천억 원이 듭니다. 베네수엘라를 점령하고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 겁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항도 예상됩니다. 게릴라전이 벌어지면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위험한 선례다.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개입에 경악한다며 유엔 헌장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국제법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권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찬성하면 국제법 위반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와 안정을 강조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미국이 해외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립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피난민이 발생하면 미국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니산 캔센터 연구소는 최대 3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민자 억제였는데 오히려 이민자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이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기전으로 빠질까요? 1989년 파나마 침공 때는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파나마보다 훨씬 큽니다. 인구도 3천만 명으로 파나마 240만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라크는 빠르게 점령했지만 그 후 10년 이상 게릴라전에 시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국제법이나 동맹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를 돌로 독트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력도 불사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등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이유는 석유라고 분석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투자했다가 국유화로 빼앗긴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도난당한 석유를 되찾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석유 시장을 재편하고 유가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으로는 국제 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좋지만 국제 질서가 불안해지는 것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9년 파나마,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26년 베네수엘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